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시즌 2 26회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본 복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BC 국제심판위원이시고 저희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국제이사를 맡고 계신 임준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아 코토바님도 함께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노우에 나오야 그리고 파이팅 하라다 또 와타나베 지로 이렇게 세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 복서를 뽑을 때 항상 상위권에 랭크가 되고 있는 또 일본 한동안 아시아계 13차 방어라는 그런 금자탑을 세웠던 복서였죠. 코스염으로 또 대변되는 선수였기도 했고 구시켄 요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시켄 요코는 저희가 복싱 토크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좀 드렸던 적이 있고 장정구 유명우 선수와 더불어서 항상 이렇게 이제 입에 오르내릴 만한 그런 선수였는데 코토바님 이 구시켄 요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구시켄 요코는 이제 종신 전적이 24전 23승 15KO 1패. 이제 1패가 은퇴 시합이 된 이제 타이틀 방어 실패전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구시켄 요코는 참 한국 복싱 팬들한테 미운 털이 많이 박힌 복서죠. 70년대 고메스와 더불어 그렇죠. 결코 잘한다는 건 알겠는데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미운 털이 박힌 존재인데 그런 어떤 반일 감정과 섞여서 그리고 더티한 복싱 매너라든가 이제 이런 것을 논외로 하고 실력만 보자면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정말 최상급의 복서라고 생각합니다. 주니어 플라이급 쳐놓고는 타고난 펀쳐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선수는 이제 정말 공격적인. 오키나와가 배출한 최초의 세계 챔피언.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오키나와에는 우에하라 형제가 사실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그렇죠. 오키나와에 별해서 세계 타이틀을 가장 접근해 있는 오키나와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구시켄 요코는 아마추어에서 활동을 좀 했지만 그렇게 스타급은 아니었고 그래서 플라이급으로 데뷔를 하죠. 데뷔를 해서 플라이급 선수로 시합을 계속 했는데 그땐 코스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WBA에서 주니어 플라이급이라는 체급을 이제 새로 신설을 해서 거기 챔피언 결정전을 이제 하이메리오스와 리코베르토 마르카노, 베네수엘라 파나마 선수가 시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짧은 기간 동안 물고 물리고 해서 이제 후안 구즈만이라는 도미니카 공화국 남미의 소형 포몬이라는 그 당시 K율이 거의 90%가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외형도 조금 닮았었어요. 포먼이랑 비슷했어요. 네. 머리 이렇게 동그랗게 전형적인 남미 파마 머리 해가지고 했는데 이 선수를 이제 일본에서 세계 타이틀 매치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라이트 플라이급의 일본 간판은 이제 덴유 가지노리가 있었죠. 네. 덴유 가지노리와 또 한 선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덴유 가지노리는 근데 WBA 쪽을 노렸다가 이제 실패를 그 전 챔피언인 하이메리오스가 했고 그래서 이제 구시켄 요코를 가네이라 짐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짐. 가네이라상 교회의 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선수를 세계 타이틀을 도전을 시키려고 전초전으로 미국 선수인데 무슨 키인데 고메스 키라는 선수를 맞아요. 예. 근데 그 시합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실력으로 TKO로 이기죠. 고메스 키를. 원래 이제 구시켄이 플라이급에서는 체구도 좀 작고 파워를 이렇게 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주니어 플라이급이 신설되면서 이제 고인스키 세계 랭커를 불러다가 했는데 주니어 플라이급으로 평가전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구시켄의 어떤 파워가 분출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 시합 보면 코스염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코스염이 살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합을 이기고 9전째 이제 세계 챔피언인 구스만을 불러다 세계 타이틀 매치 치르는데 이 당시가 일본 복싱은 어떤 위기였죠. 노 챔피언이었고 70년대 초반에 누마다를 시작으로 고바야시 히로시, 와지마 고이치, 시바다 구니아키, 가스 이시마스 이런 아주 대중적인 사이조 쇼조 이런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던 선수들이 전부 타이틀을 뺏기고 노 챔피언으로 전락을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 챔피언이 2명이든 1명이든 있다가
그 노 챔피언이 되면 노 챔피언 지금부터 뭐 며칠 뭐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76년도였죠. 네. 76년. 10월 9일, 10월 10일 날 일본은 이제 겹경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날 로얄 고바야시가 그 우리나라의 염동균 선수와 말썽 많은 그 판정을 그 치르고 이후에 그 치른 다음 시합인 그 리아스코의 방어전 시합에 도전을 해서 그 리아스코 체중 조절에 실패한 리아스코를 통쾌한 KO로 이겨서 세계 챔피언이 됐고, 그 다음 날인 10월 10일 날 기후에서 구시켄요코가 약간 불리한 그 예상을 깨고 그 남미의 포먼 구스만을, 이 시합 정말 재밌었죠. 아, 진이기죠 초반부터. 다운이 구스만이 몇 번쯤 됐죠? 한 2라운드 대여섯 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몸이 붕 떠서 그 떨어질 정도로 네. 포먼이 프레이즈 쓰러뜨리던 식으로 한 다운이 4번 됐어요. 저기 공식 다운은 4번 된 거. 한 4-5번 되는 것 같고, 자기도 한 다운이 한 번 됐는데, 이 시합은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시합 자체는 정말 재밌게 본 맞아요. 시합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니어 플라이기브라고는 생각도 안 되는 거, 어떤 파워 대결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뭐 구스만도 그 90견을 한번 다운시키지만 나중엔 거의 기절하다시피 그 KO가 되는. 링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가. 그래서 시합 자체만 너무 이것저것 다 떠나서 굉장히 재밌는 시합이었고, 이래서 이제 일본은 이틀 사이에 갑자기 세계 챔피언 2명이 생기면서 경사가 났죠. 하지만 이제 로얄 고바야시는 재위 45일인가요? 45일 만에 그 염동현 선수에게 타이틀 뺏기는 아주 단명으로 끝났고, 90개는 이제 이때부터 자기의 그 어떤 그 세계 방어 기록을 쌓아나가는 그런 그 캐리어가 이제 쌓아지는 건데, 사실 90개 요건은 캐리어는 굉장히 단순해요. 챔피언 9전째 돼서 방어전 12번 하고 KO패 하고 타이틀 뺏기고 은퇴 했는데, 특히 그 3차 방어전 이후에 연속 KO 방어를 6연속 KO 방어를 하면서, 라이트 플라이급에서 사실 6연속 KO 방어라는 것은 그렇죠. 그 상대방의 어떤 질을 떠나서라도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6연속 KO 방어 중에는 2명의 지명 도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챔피언이었던 하이메리오스, 그 다음에 그 세계 타이틀을 여러 차례 그 시도했던 리코베르토 마르카노, 뭐 이 선수들을 뭐 거의 뭐 원사이드하게 잡고, 그런데 사실 1차, 2차 방어전에서 이 두 선수와 한 번씩 했었어요. 근데 두 시합 다 굉장히 어려운 판정으로 이겼는데, 이후에 다시 만나가지고는 정말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그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밉상이 됐던 정상일 선수와의 방어전, 그 다음에 또 그 김치복 선수를 이기고 티토 아벨. 그 대신 그 원래 김치복 선수가 90개역과의 얘기가 있다가 그 김치복 선수를 KO시키고 그 도전했던 티토 아벨라. 김치복 선수가 원펀치에 불의의 KO패를 당하는 바람에 근데 그 티토 아벨라는 또 불의의 또 원펀치로 KO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 나중에 장정고 선수와도 했던 플라이급 시절에 굉장히 그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각광을 받았던 알폰소 로페스 같은 선수도 뭐 7라운드 KO로 이기고 해서 정말 그 6연속 KO전 기록 기간 동안 주먹에 불이 붙었죠. 예. 그리고 그 남미의 괴물이라든 그 바르가스, 칸토아도 플라이급 시절에 했던 이 선수는 뭐 콜라를 하루에 10병씩 먹는 근데 하여간 맷집은 굉장히 좋았던 선수인데, 이 선수도 여러 차례 다운을 시키죠. 그래서 이때가 아마 90개 욕구의 그 길진 않았지만 최전성기, 그러니까 78, 9년도 그때가 아주 최전성기였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 복싱의 어쨌든 6연속 KO 방어는 지금까지도 기록으로 남아 있고, 국내의 연속 KO 방어 기록은 전주도 선수가 가지고 있는 5연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IBF를 빼자면 문성길 선수가 가지고 있는 4연속 KO 방어가 이제 최장 그 세계 타이틀 방어 연속 KO 기록인데, 어쨌든 일본은 지금까지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 타이틀 최다 방어 기록도 아직 아, 일본은 안 깨졌죠. 안 깨졌죠. 우치야마가 12번, 네. 그리고 야마나카가 11번, 네. 또 하세가와가 10번, 그래서 13차를 아직 못 깼어요. 그 야마나카가 이거 깬다 그랬다가 네리한테 KO 돼가지고 그렇죠. 방어를 못했고, 이노우에는 뭐 지금 다체급을 하면서 사실 방어전 기록은 슈퍼플라이급에서 6번인가 5번 했고, 반탐에서도 뭐 그 정도 했기 때문에 연속 최다 방어 기록은 아직까지도 90개 요코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같은 체급에 챔피언 재위를 오래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피로감, 또 항상 그 체중을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복서가 한 체급에 이렇게 수년 동안 세계 타이틀을 갖고 있는다는 게 그렇죠. 자기 온 그 인생을 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 유연석 케어 방어 이후에는 약간 그 모멘텀도 떨어지고 하면서 이제 판정승하고 이제 김용현 선수와의 방어전에서 이제 한계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사실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김용현 선수는 아주 강한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 상당히 까다롭고 항상 그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부지런하게 싸우기 때문에 상대가 좀 애를 먹는 스타일이긴 한데 일본에서는 김용현 선수 정도는 뭐 90겐이 가볍게 이기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판정으로는 뭐 90겐이 이긴 시합이지만 그 종반에 뭐 눈도 찢어지고 좀 몰리는 그러니까 김용현 선수에게 좀 몰리는 장면도 보여서 90겐도 이제 한계가 슬슬 다가오는구나 하는 평가를 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페드로 프로레스와의 방어전에서 뭐 페드로 프로레스는 사실 멕시코에서도 뭐 반타작은 아니지만 뭐 그 갈린도라든지 라이브란트 다 KO되고 했던 약간 이류급인데 이 선수에게 굉장히 애를 먹는 방어전을 해서 겨우겨우 이기죠. 해가지고 이때 WB에서 제시한 명령을 했던가? 했죠. 그래서 판정이 사실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90겐이 어거지 약간 뭐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억지 판정을 이기고 그 다시 재시합을 하는데 이 시합에서 이제 프로레스에게 그 아주 처절한 KO패를 당했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그때 김한진 선수가 1위였어요. 그래서 플로레스랑 한 다음에 김한진 선수가 도전하기로 돼 있었는데 재시합이 되는 바람에 일단 미뤄졌죠. 그리고 플로레스에게 이제 도전을 해서 챔피언이 김한진 선수가 되는데 그때 시기에 90겐이라면 김한진 선수가 일본 가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프로레스한테 타이틀 뺏긴 게 몇 년도였죠? 81년 3월이에요. 81년도. 그러니까 5년 동안 아주 불같은 그 세계 챔피언 기간을 지내고 방어를 그렇게 최다 방어로 성공하고 프로레스에게 지고는 1패, 아까 그 우리 포도바님이 말씀하신 1패가 마지막 시합. 그러면서 깨끗이 은퇴. 그리고는 후에 이제 그 시라이 그 일본의 초대 세계 챔피언과 시라이 90겐 시라이 집인가요? 시라이 90겐. 시라이 90겐 집을 차려가지고 여기는 선수들보다는 주로 여자 그 부원들이 많았고 하고 이 90겐 여권은 이후에 이제 그 연예계는 아니고 그 뭐라 그러나 엔터테이너 쪽으로 진출을 해서 TV에 무슨 토크쇼라든지 뭐 패널로 그런 쪽으로 많이 얼굴을 비추고 사실 저도 이제 90겐 선수의 그 선수였던 히가 선수의 방어전 때 일본을 갔었는데 그 내가 어렸을 때 그 시합을 보면서 했던 얄미웠던 그 감정은 좀 없어지는 게 사람이 굉장히 좋아요. 아 맞아. 굉장히 젠틀하고 악의가 없습니다. 굉장히 젠틀하고 그 품성이 좋더라고. 왜 시합 때는 이렇게 그 한국 사람들 되게 얄미워. 그리고 입상이었죠 정말. 그리고 90겐은 그 우리나라의 90개 고전했다 그러면 막 좋아하고 한국 사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 80년대 우리나라 3대 밑상이 고메스, 90겐, 세라노였어요. 근데 고메스와 90겐은 또 공통점은 꼭 다운된 놈 한 대 더 치는 거. 그렇죠. 뒤통수 잘 치고. 네. 그리고 90겐은 그거 나중에 자기가 어떤 그 시합 은퇴한 다음에 어떤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한다고 그래서 그랬다는데 한 번도 시합 끝나고 상대방 코너에 가서 인사를 안 해요. 뭐 상대가 져가지고 그냥 내려가면 내려갔지 가서 한 번도 위로나 한 번도 상대방 코너를 가서 그 시합 끝나고 서로 위로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아유 은근 코믹하네요. 야, 그 당시엔 제가 보면서 좀 인간 말종이라고 했는데 시합 갔더니 뭐 밥도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 일단 굉장히 품성이 서글서글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실 지금 아마 한 70 됐어. 55년생이니까 70을 앞두고 있네요. 했는데 하고 이제 그 어쨌든 오키나와에서도 아직까지도 그 나름 존경받는 복싱인이고 그래서 그 시라이 90겐 복싱짐은 선수는 그렇게 많이 배출 안 했고 어떤 생활체육이나 이제 그만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라이 씨가 이제 돌아가시고 90겐 그 본인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체육관은 몇 년 됐죠 문 닫은 지? 재작년인가 폐쇄했어요. 한 2, 3년 됐죠. 그래서 문 닫고 지금도 이제 그 선수에 대한 어떤 그 프로모팅은 좀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매스컴에서 어떤 뭐 패널로 나와서 뭐 토크쇼에 나오고 어디 왜 우리 고향 좋으시고 이런데 어디 찾아가는 거 그런 걸 하는데 여전히 그 파마머리하고 코스염은 뭐 거의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일본 그 굉장히 그 침체했던 일본 복싱계의 어떤 그 제도약의 어떤 신호탄을 만들어줬고 라이트 플라이걸은 정말 드물게 보는 하드 펀처.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구식견을 봐서 그렇지 아까 그 코도바님 말씀대로 그 어떤 공격력이나 복싱 자체 실력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선수가 구식견이었거죠. 네. 그 뭐, 경기 내용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재밌습니다. 고전한 경기마저도 그 하이메 리오스나 로베르토 리카르노 리코베르토 마르카노. 마르카노. 그 마르카노. 하이메리오스 마르카노 2차전은 정말 재밌어요. 네. 아 저는 심지어 1차전도 그렇게 고전을 하고 막 안면이 피투성이로 물들고 그러는데도 야 그 막판에 한 3라운드 남겨놓고 경기를 뒤집는 거 보고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구식현 속으로 저도 미워했거든요. 솔직히 이실직고 하자면 저도 미워했는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올라온 복싱 동영상들을 보면서 재평가하게 된 선수가 구식현이고요. 복서라면 그리고 복싱 매니아라면 이런 복서를 존경하지 않으면 누구를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내공을 갖춘 경기 내용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만화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뭐 방어 한 번 성공할 때마다 그 트렁크에 독수리 한 마리씩 더 그려놓고 그래서 뭐 7차 방어할 때는 뭐 7개 그려놓고 무슨 만화 같이 하고 이 선수 특이했던 게 제 기억은 그 슈즈가 그 짝짝이 슈즈라고 짝짝이 그러나? 슈즈죠. 네. 네. 칼라 틀린 거고요. 그 당시 뭐 지금이야 굉장히 그 선수들 패션도 다양화됐지만 그 당시 굉장히 그 희한하게 생각했던 거 짝짝이 슈즈. 그게 짝짝이가 아니라 반반 반이죠. 반씩 그러니까 갈라진. 저 프라이드 반 치킨 반처럼 양념 반처럼 그러니까 두 개가 왼쪽 짝짝이로 오른쪽이 다른 게 보였는데. 아니고 빨간 거하고 하얀 면이 거.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반반 그 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굉장히 뭐 하여간 그 스타일도 패셔너블하고 복싱 자체도 굉장히 호쾌하게 예. 했던 그런 선수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김용현 선수하고 경기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그 이제 저희가 일전에 이제 김봉준 선수하고 레오 가메즈 왜 점수가 저렇게 나왔을까를 분석하면서 펀치 임팩트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논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경기 내용의 한 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구식현 선수 이게 펀치 내는 걸 보면은 정말 이 동양권 선수 내는 것 같은 펀치 임팩트가 아니에요. 동양권이라기보다 극 체급에서 나오는 펀치 같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잽이 특히 좋았고 예. 아시아 앞선- 선수가 그렇게 잽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건 90견이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뭐 아마추어 캐리어도 그렇게 길지가 않았고 혜성처럼 나타나서 한 5년 동안 그 일본 복싱을 주름잡다가 또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복싱을 하지만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그 일본 팬들에게는 사랑을 받는 그런 캐릭터죠. 90견 건. 한국 복싱 팬들한테는 어떨까요? 여전히 얄미움의 대상일까? 그러니까 그 밉상 딱 박힌 게 정상현 선수와의 시합이에요. 그 기어 도망가는 정상현 선수를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그리고 또 90견이었고 시합을 국내에 많이 중계하다 보니까 그 좀 비매너적인 그런 게 많이 보였잖아요. 사실 진짜 많이 보였어요. 아까 저 준병님 말씀하셨듯이 네. 경기 끝나고 상대 선수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격려 뭐 이런 게 없고 바르가스전도 그 로프에 바르가스가 처절하게 쓰러졌는데 그것도 막 몇 대 더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레퍼리가 경기 스톱시켜버려요. 그 아니세토 바르가스랑 할 때는 상대 코너까지 쫓아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시합은 바르가스가 한 5, 6회에 떨어져야 되는데 안 그렇죠. 떨어지니까 짜증이 아. 나가지고 그 신경질을 다 풀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약간 인성이 더럽구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뭐 세월 지나고 만나보니까 뭐 귀여운 데도 있고 그리고 하여간 뭐 제가 일본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을 때인데 그 룰 미팅 하는데 한국에서 온 레프리를 부심 누구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아 굉장히 유명한 부심이라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서 뭘 보고 그러나 했는데 어쨌든 그런 그 상대에 대한 멘트라든지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님의 내공을 알아본 거겠죠.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냥 독특한 캐릭터고 오키나와에서 시합을 했는데 자기는 뭐 고향이라든지 저녁 초대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주 굉장히 활발하고 얘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 90견 욕구하고 와지마 고이치는 약간 코믹 분위기예요 일본에서. 네.
마지막 오이즈는 대놓고 코믹 분위기. 마지막 오이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유쾌합니다. 아, 마지막 오이치도 사실 저는 그 8위에 뽑았는데 몇 위로 선정을 하셨죠? 저는 약간 뭐 16위 정도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마지막 오이치도 사실 뭐 한 시대를 풍미한 그런 그 일본 복서 중에 한 명인데 와즈마 얘기 뭐 말 나온 김에 좀 해보죠. 뭐. 마지막가 어디 있더라 마지막. 랭킹 왜입니까? 마지막 오이치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홋카이도 출신이죠. 오키나와 저항 반대쪽이죠. 그렇죠. 네, 홋카이도 출신이고 사실 이 마지막 오이치는 뭐 일찍 복싱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때 장 박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뭘 먹고 싶어서 복싱을 시작했다 그랬나? 뭘 사고 싶어? 그건 아니고 그 집이 굉장히 어려워서 네. 그 트럭 운전 어부였어요. 어부. 어부하다가 그러니까 고기잡이를 하다가 이제 그 배멀미가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제 트럭 운전도 하고 뭐 일용직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어쨌든 몸을 쓰는 일을 했는데 그 해도 지치지 않는 그 스태미너가 이제 자기가 많았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아니 하나는 열어놔 담배.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미사코짐에서 이제 훈련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운동을 하면 좀 지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좀 독특한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왜 나는 이렇게 막 피곤하게 몸을 굴리는데도 지치지 않고 피로하지 않지? 뭐 이제 그런 생각. 그것 때문에 이제 복싱을 시작을 했는데 24살에 복싱을 시작해서 25살에 프로에 데뷔한 그러니까 그 당시 늦깎이 복서입니다. 70년대 25이면 이제 은퇴도 생각을 좀 해야 그렇죠. 될 나이가 그러네요. 됐는데 그 당시 이제 그때 복싱을 했는데 그 데뷔해가지고 사실 그 독특한 어떤 그 스타일 때문에 그 팬들의 그 어떤 주목을 받죠. 주목을 받는데 사실 이제 주니아미들 그러니까 슈퍼헬터로는 굉장히 그 왜소한 몸매죠. 그렇죠. 키가 뭐 170 될려나? 169, 170? 뭐 그 정도고 이 와지마 고이치는 키도 작은데 팔다리도 짧아요. 키에 비례해서. 약간 굉장히 신체적으로 핸디캡이 있는데 어쨌든 그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로 그 주목을 받고 캐시오 스나이더를 이제 KO시키죠. 그렇죠. 그 시합이 아주 재밌죠. 막 다운을 뭐 그냥 치고 또 치고 해서 다운을 빼앗는데 그 페드로 아디게라는 그 WBC 주니어 웰터급 챔피언을 했던 그 노장 복서에게 또 1라운드에 또 맞고 기절을 해가지고 또 패배도 당하고 하지만 하여간 독특한 캐릭터로 그 주니아미들은 뭐 일본에서도 굉장히 그 당시에 주니아미들은 사실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메인 체급과는 틀리게 초창기 주니아미들은 미국 쪽에서는 별로 신경도 안 썼고 주로 이태리 그러니까 약간 그 제3국에서 그 어떤 세계 타이틀의 이 세계 타이틀을 따기 위한 그 미들도 안 되고 웰터도 안 되니까 많이 도전했던 그래서 뭐 이태리 쪽에 특히 선수들이 많았죠. 벤베누티도 그 김기수 선수에게 뺏긴 타이틀이 주니아미들이었고 후에 물론 미들 챔피언도 되지만 그다음에 뭐 산드로 마친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서 이 타이틀은 이제 그 김기수 선수와 그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시합을 했던 프레디 리틀. 예. 프레디 리틀이 그 김기수 선수에게 타이틀을 빼앗은 산드로 마친키에게 도전을 해가지고 또 한 번 그 이상한 판정에 그 뭐라 그러냐 실격 처리가 된 노 콘테스트가 되고 그러죠. 해가지고 프레디 리틀이 다시 이제 부르는 했는데. 그 프레디 리틀과 그리고 마친키가 은퇴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칼메로 부시라고 그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데 이 선수도 이태리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는 이제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좀 둔하고 뭐 테크니션이라고 하는데 별로 이렇게 도저히 세계 챔피언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근데 이제 타입이죠. 그것도 아마 제가 그 시합은 못 봤는데 프레디 리틀이 약간 판정에 좀 억울함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카르메로 보시라는 이제 선수가 WBC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이 됐는데 1차 방어전에서 스페인 선수와 무승부를 했고 겨우겨우 방어를 했고 이제 뭐 일본 원정에서 돈도 좀 벌고 보니까 뭐 상대 보니까 뭐 무명에다가 뭐 나이도 많고 신체 조건도 보니까 뭐 한 170도 안 되고 하니까 그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왔을 것 같아요. 원정을 왔는데 이 시합에서 이제 와지마 고이치가 그 소위 말하는 개구리 정법. 그래서 그 카르메로 보치를 완전히 페이스를 흐트러 놓으면서 이제 그 챔피언이 되죠.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도 그 일본에서 벌었던 세계 타이틀 매치 중에 가장 큰 업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게 카메르보시가 강해서가 아니고 와즈마가 세계 챔피언이라고는 뭐 생각을 못했던 시절이니까 해서 챔피언이 됐는데 이 와즈마 고이치는 고 70년대 중반에 그 시바다 구니와키와 가스이 시마츠와 더불어 아주 그 일본을 그 지배하는 인기 복서가 되죠. 더구나 일본인들에게는 그 주니어 미들급 세계 챔피언, 그러니까 중량급의 세계 챔피언이 됐다는 그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한 그런 선수였고, 그리고는 이제 방어전을 계속 해나가죠. WBA, WBC 그 당시에 통합 챔피언인데 방어전을 했는데, 물론 뭐 1차, 2차 방어전에서 그 이태리 선수나 트리니다드 토바고 선수를 뭐 간단하게 막 1회 KO도 시키고 3회 KO도 이기는 시합도 있었지만, 그 사실 고비는 이제 미겔 데 올리베라와의 2차전, 1, 2차전. 그래서 사실 1차전은 무승부가 나는데 좀 졌다고 봐야 되죠, 그 시합은. 근데 이 와즈마 고이치가 뭐 후에 시합도 그렇게 되면 대단한 게, 한 번 시합했던 선수를 두 번째부터는 뭐 뭐라 그래야 되나, 완전히 읽어버렸다고 해야 되나, 완전히 파악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올리벨라와 2차전은 1차전에서는 거의 진 시합 같은 시합을 하고 무승부를 받았는데, 2차전은 이제 그냥 뭐 완벽하진 않지만 무난하게 승리를 하고 6차 방어에 성공을 합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일본 세계 챔피언 중에 최대 방어 기록을 세우게 되는 거죠. 고바야시 히로시랑 동률이었죠. 고바야시로와 동격이 되고, 여기서 이제 그 WBA와 WBC가 이 태풍권에 들어놔. 지가 어떻게 가지? 잠깐만. 이 WBA와 WBC가 각자 틀린 그 지명도전자를 예. 그 와즈마 고이치에게 그 지명도전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WBA의 지명도전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동양 타이틀 OBF죠, 그 당시에. 그렇죠. OBF 타이틀을 이제 오래 방어하고 또 유재도 선수가 오스카 알바라도랑 이제 한번 저 그렇지. 뺏기고 찾은 거 네. 이제 있죠, 중간에. 그래서 이제 올리벨라와의 시합 후 텍사스주의 그 숏건이라는 닉네임의 그 알바라도라는 선수를 불렀는데, 사실 이 선수도 미국의 중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알만도 뮤니스나 뭐 헤지먼 루이스하고 뭐 시합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와즈마 고이치는 주약이었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지만 그 닉네임답게 그 단발 펀치. 그래서 이 시합도 굉장히 그 나름 일본인들한테 감명을 줬던 게, 사실 14라운드까지 굉장히 그 시속 게임을 하고 뭐 굉장히 백중한 시합을 했지만, 제가 볼 때 15라운드까지 갔으면 그냥 와즈마가 좀 어려운 판정승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팬 서비스도 아니고 자기가 원래 태생이 그런 건지 15라운드에 거의 옥새 돌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그 뭐 깨끗한 승리를 한번 해보자는 뭐 그런 건지, 아니면 15라운드이기 때문에 공세를 취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15라운드 전 시점에서 사실 와즈마 고이치가 데미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양쪽 눈도 거의 안 보이게 부었는데, 15라운드에 글쎄 그 도망다니면서 좀 했으면, 도망다니는 복싱을 했으면 몰랐는데 그냥 돌격을 해요. 그래서 그 알바라도의 그 카운트에 첫 다운을 당하는데, 사실 그 첫 다운도 못 일어날 다운인데 겨우겨우 일어나고,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은 세계 타이틀 매치의 주심을 같은 일본 사람이 봤는데, 그 요시다 레프리가 카운트도 굉장히 뭐 한 15씩 신 것 같아요. 일어났는데, 그리고도 또 붙여놓는데 또 뭐 구르듯이 다운되고 또 다운돼서 WBA 룰에서 이제 자동 TKO패가 되는데, 그 시합은 졌지만 그 일본 그 팬들에게 굉장히 그 감명을 준 시합이죠. 그래서 어떤 미국의 강타자에게 굴하지 않고 졌지만 그 아주 최후까지 그렇게 하는 그런 시합을 보였고, 그 시합 후에 알바라도 이제 류소리 마츠와 1차 방어전을 하고 옵션에서 이제 와즈마 고이치와 시합을 하는데, 후에 유제도 시합 때도 마찬가지지만 2차전도 와즈마 고이치는 굉장히 그 비관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했는데 올리베라 시합처럼 1차전에서 어렵게 뭐 이기거나 졌던 굉장히 어려운 시합을 했지만, 2차전에서는 완전히 상대방을 읽어내고, 또 거의 그 2차전은 1차전하고는 전혀 양상이 틀리게 그 알바로드를 거의 농락을 하죠. 그래서 뭐 KO까지는 못 갔지만 아주 그 완벽한 판정승을 해가지고 2차 방어에 성공을 하고, 2차 방어,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재위 기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첫 방어전이 이제 유재도 선수의 그래서 경기가 아까 되는 얘기하다 만 것이, 이제 WBA와 WBC가 각자 지명도전자를 명령을 했는데,
WBA는 이제 유지도 선수였고 WBC는 두 번 했던 그 미구엘 데 올리베라라 아마 미구엘 데 올리베라는 여전히 까다로운 선수고 또 흥행적으로도 이미 두 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까지 70년대 중반인데 한국인과 일본인이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 뭐 프로모터도 생각을 했겠죠. 한일전 세계 타이틀 매치는 굉장히 그 흥행도 또 굉장히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유재두 선수를 좀 과소평가도 했을 거고 뭐 유재두 선수가 동해 타이틀 방어는 많이 했지만 가네자와 히데오 시합 때 뭐 다운도 당하고 약간 뭐 매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충분히 승산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와즈마 이치가 유재두 선수의 그 필름을 달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없다 해서 그럼 직접 와서 봐라 그래서 뭐 부산 와서 오자키 노부요시와의 시합을 뭐 직접 관전하고 상대를 잘못 골랐다 뭐 이런 얘기한 건 뭐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와즈마 이치가 이제 유재두 선수를 맞이하여서 방어전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WBC 타이틀은 박탈을 당하고 WBA 이제 타이틀 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합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실 일본에서 세계 챔피언이 된다는 게 좀 희박하게 맞죠. 국내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 중계도 안 하고 예, 중계도 안 했는데 정말 뜻밖의 낭보가 날라 들어오고 그래서 그 시합 내용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뭐 생략을 하지만 7회 아주 3번 다운되고 마지막답게 아주 처절한 KOP를 당하면서 이제 그 다시 타이틀을 잃죠. 당시 준배 형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중2 그때 그러면 뭐 이렇게 텔레비전 이렇게 혹시 이렇게 보는데 중계를 안 해줬으면 밑에 이렇게 뭐 자막 같은 걸로 뭐 아니 나중에 해줬지. 나중에 그 김초로전 같은 경우는 그 중계를 안 해줬는데 그 일요일 오전 11시인가 그때 갑자기 이렇게 자막으로 나왔죠. 속보해가지고. 네, 속보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게 순간에 있었으면은 되게 그것도 근데 당연한 나 기억으로. 일전에 얘기했지만 내 기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유저도 와즈마 이치 시합하는 날 난 장축제역에서 딴 시합을 보고 있었던 거야. 하여간 뭐 약간 미스가 있었어요. 그 뭐가 기억에 뭐가 착오가 있는데 하여간 그랬던 것 같고 해서 유재두 선수는 뭐 그 전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 홍수환 선수가 두 번째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일약 국민적 영웅이 됐다가 그 유재두 선수가 75년 6월 7일 날 시합을 하는데 3개월 전에 이제 홍수환 선수는 타이틀을 빼앗기고 아 우리나라는 또 언제 세계 챔피언이 나오나 하는 뭐 그런 시절이었고 유재두 선수가 와즈마 고이치와의 시합에서 양 선수의 실력을 일단 떠나서 한일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적지에서 와즈마 고이치는 상당히 그 세계 타이틀 경험도 많고 했기 때문에 승산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중계도 안 했고 했는데 낭보가 또 날라오고 유재두 선수는 또 일약 그 국민적 영웅이 됐죠. 그래서 그 무뚝뚝한 얼굴로 카퍼리도 하고 또 그 당시 전통답게 시청 앞에서 간단한 인터뷰하고 바로 청와대 가서 박정희 대통령 아련하고 그래서 일약 이제 영웅이 됐고 이제 와즈마 고이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그 늦게 데뷔를 해서 타이틀을 2번이나 챔피언 되고 또 유재두에게 KO패를 했을 때는 이젠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도전을 해서 어쨌든 일본인 입장에서는 마지막 라운드에 유재두 선수를 KO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와즈마 고이치는 뭐 테크닉이라든가 기술 뭐 이런 거를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장점이 스태미너 같아요. 그 체력. 그러니까 끝까지 뭐 맞짱을 깠을 때 결국은 그 스태미너 체력이 끝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본인이 이제 어려서부터 좀 자기는 타고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결국은 유재두 선수를 자기를 KO 시켰던 선수인데 그 선수를 그 늦은 나이에 30이 넘어서 다시 불러서 그걸 마지막 라운드에 KO를 시켰으니까 일본인들이 느끼는 그 희열은 정말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와즈마를 이를 때 흔히 이제 불꽃남이라고 그렇죠. 불꽃의 사나이. 불꽃의 사나이 일본 말로 호노오노 오토코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 유재두전에서 되게 재미난 게 그 닉네임과 상관없이 굉장히 또 코믹한 모습을 보였다. 매 라운드 끝날 때마다 무슨
뭐 오스와리나 사이 하는 식으로 인사하고. 마지막 위치는 그 전시회도 보면 이렇게 막 그게 90도 너무 코믹했어. 90도 인사하고 나오고 또 이상한 스텝 밟아가지고 이렇게 뭐 머리 이렇게 쓰다듬는 것처럼 뭐 눈매 이렇게 다듬는 것처럼 하여간 그게 했는데 쇼맨십인가요? 뭐 예, 쇼맨십이죠. 어떤 전략인가요? 그래서 그 당시 원래 성품이 그렇대요. 아, 네. 항상 유쾌하고 이렇게 좀 진지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항상 주의를 편하게 해주는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유재도 그러더라고요. 선수와 2차전 전에 복싱 메가에서 이제 인터뷰한 게 있는데 와즈마고 있지 자기 태물이라고. 실과 허 해가지고 뭐 거기 약간 그 인터뷰식으로 하는데 가짜 와즈마가 얘기를 한다. 유재도 선수는 도저히 내가 못 이길 것 같다. 진짜 와즈마가 다시 나타났다 해서 그렇지만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쇼맨십도 있고 지금 황 대표님이 얘기했지만 이 선수는 사실 그 어떤 체격이나 뭐 모든 뭐 피지컬이나 뭐 사실 내세울 건 없었지만 그 체력과 임기응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복싱 두뇌가 명석한 것 같아요. 그 상대를 읽어내고 그 하는 그게 아주 그렇지 않으면 리턴 매치에서 그렇게 자기가 졌던 선수들한테 그렇게 우위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그렇죠. 자기 그 신체 조건에 맞는 전법을 그렇게 개발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글러가 왜 그 자기의 그 단신을 극복하고자 플라잉 라이트 훅, 플라잉 레프트 훅을 개발한 것처럼 그 지금 보면은 그 모습이랑 거의 비슷하고 약간 조잡한 저거지만 근데 그 와지마고 이치가 대단한 게 복싱을 뭐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유재도 선수나 알바라도한테 정말 처절한 패배를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아무래도 그 공포감이 2차전에서는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사람이라면 네, 없을 수 네. 없죠. 그때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두 선수를 어렵게도 아니고 아주 상대적으로 다 둘 다 가볍게 이겨버린 거 보면 정말 그 대단한 선수예요. 와지마고 이치도. 그 복싱 사에서도 한 번 KO 당한 선수를 리턴 매치에 만나서 이긴 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겨도 그렇게 네. 원사이드하게 전혀 뭐 한 번도 안 싸본 선수를 데려다가 그 이기듯이 하는 거는 그 많지가 않고 그래서 그리고 유재도와의 2차전이 벌써 몇 살이에요? 32? 셋? 그렇죠. 네.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70년대는 그 나이면 어디 체육관 차릴 나이인데 그뭐 집념의 사나이 지금 뭐 코드바님이 얘기하신 불꽃의 사나이 해가지고 어떤 그 복싱샵 자체보다도 일본인들에게는 굉장히 그 자기네 그 외수한 어떤 그런 열세적인 그런 거를 다 극복하고 3번이나 그 세계 타이틀을 재집권하고 하는 그것이 아주 그 일본은 굉장히 그 일본인들한테 감명도 좋고 인기의 어떤 그 척도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후에는 뭐 그 호세 두란 선수가 했는데 이때는 거의 이제 그 복싱을 접어야 될 그러려고 해서 그때도 처절하게 KO를 마지막 고이치의 시합은 패배는 다 항상 처절합니다. 그래서 뭐 그 호세 두란에게 14회 TKO로 다운 여러 번 당하고 지고 은퇴를 이제 했는데 일본인들이 그 마지막 고이치를 가만히 두질 않았죠. 워낙 또 집념의 사나이고 하다 보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다시 한번 세계를 끌어들였고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챔피언이 에디까지였는데 이 에디까지는 이길 것 같거든. 하도 엉망이니까. 그래서 에디까지로 불러다가 이제 마지막 시합을 하는데 그 시합에서는 이미 이제 정말 체력의 한계, 나이의 한계를 뭐 하고 꺾였죠. 정말 난잡한 그 가조의 공격에 그 무참하게 KO를 당하는데 그 시합은 뭐 끝나고도 일본 매스컴에서도 뭐 3류 챔피언 대 3류 도전자 해서 굉장히 혹평을 받았고 그래서 와즈마 고이치는 이제 그 시합을 마지막으로 링 생활을 접게 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90개 효과와 마찬가지로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코믹하고 약간 또라이 관장 뭐 이런 걸로 많이 나오는데 해설자로도 언변이 좋아요. 그 아주 근데 해설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약간 굉장히 잘 짚더라고요. 미친 척하면서 네, 전곡을 찌르는 헛소리도 하는데 미친 척하는데 아주 그 독특한 캐릭터로 해서 여전히 뭐 일본 지금도 아직도 짐을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네. 마지막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아직도 제자들이 이제 그 동양 챔피언도 나오고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런 풍토가 좀 부러운 게 예. 그 우리나라도 물론 뭐 현역
그 하시던 분들 체육관 다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세계 챔피언 했던 분들이 체육관 하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는 별로 없어요. 정말 몇 분 제외하고는 그래도 명맥을 은퇴하고 쭉 유지하고 계신 거는 유재두 관장님. 그렇죠. 그분은 이제 한 길만 한 우물만 쭉 이제 파시는데 일본은 세계 챔피언 출신들이 대부분 짐을 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짐을 어쨌든 열어서 본인이 오너로서 또 경영인을 두고 이제 후진을 양성하는데 지인진 선수도 지금 운영하잖아요. 하죠. 네. 그러니까 외려 이제 그 좀 뭐 80년대 이후 90년대 챔피언이 되셨던 분들은 그래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조인주 관장도 그렇고 뭐 하지만 복싱을 떠나 계신 분들이 훨씬 많죠. 근데 일본은 이 챔피언 출신들의 한 90% 이상이 다 현업에 종사하면서 후진을 양성하기 때문에 그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풍토 차이가 많은 것 근데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도 개인차가 있는데 시바다나 고바야시 히로시 같은 사람은 사이조 고바야시 히로시도 체육관을 해요. 체육관을 해요? 하고 있어요. 시바다는 안 합니다. 사이조 쇼조도 안 하고 하이즈조도 했죠. 가스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가스 이시마츠도 가스 이시마스는 이제 완전히 코미디언으로 전업을 영화배우. 해서 그 연예계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한 그- 케이스고요. 그 미국 영화 봐도 가끔 나와요. 검은 가죽 장갑 입고 일본 야쿠자로 나서 막 그렇게 맞고 들어가는 거로 가끔 가스 이시마츠 나오는데 그 가스 이시마츠는 원래 연예계 꿈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스 이시마스와 이제 시바다 구니아키가 같은 요네꾸라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스 이시마스는 워낙 활달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제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데 시바다 구니아키는 그 천재 펀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만큼 또 열심히 이제 운동하는 그런 그 대비되는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일본 복싱을 보면 80년대 국내 같은 어떤 다양성 정말 그 독특한 캐릭터의 그 챔피언이 되지 못한 선수들도 많이 나오면서 뭐 지금 일본 복싱계가 그렇지만 우리의 80년대를 보는 듯한 그러니까 와지마 고이치나 구시켄 요코나 뭐 이런 그 시바다. 개성 강한 선수들 외에도 정말 많은 선수들이 그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면이 지금 이제 다시 또 부활되는 조짐이 확실히 이제 있는 일본 복싱. 그것도 업데이트돼서 그렇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 이제. 당시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 당시에는 뭐 어거지 판정도 많았고. 그당 역시 풍토가 탄탄하게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지금의 이런 맞아요. 어떤 번영을 그러니까 이끌고 요즘 일본 프로복싱계는 이제 세계 챔피언은 많다. 근데 옛날부터 우리가 안방 챔피언이라는 오명을 그렇죠. 진짜 음. 해외에 나가보자. 막 이래서 나름 이제 해외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은 경량급 챔피언이 많다 보니까 경량급은 나갈 만한 시장이 없거든요. 적어도 벤텀, 슈퍼 벤텀 이상이 돼야지 뭐 미국 링도 수일 저거가 됐는데 사실 미니멈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으로는 우리 나갈 데가 없고 원정 가야 태국인데 태국가 가지고는 홈에서 하는 것보다도 뭐 못한 대우를 받고 굉장히 리스크 따르고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유럽적인 이제 경량급이 나름 뭐 옛날엔 그 아마추어 출신들이 강했는데 유럽은 지금 뭐 유럽도 거의 뭐 미들급 이상만 선수들이 있고 그 경량급 선수들이 유럽도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중량급부터는 꽤 많죠. 네. 뭐 패더, 벤텀 저 위로는 많은데 일본인은 가장 많은 게 미니멈 라이트 플라이예요. 거기는 세계 시장이 사실 근데 유럽도 선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뭐 영국은 뭐 플라이급 챔피언이 있지만 유럽도 이태리, 영국 그다음에 이 북유럽 쪽에는 나름 옛날에는 플라이 쪽 팬텀에도 강호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뭐 괄목할 만한 선수들이 잘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일본이 그 안방 챔피언이라든가 그 뭐 우물안 개구리식의 홈링 저기 챔피언의 오명을 슬슬 씻어 던지고자 한 게 여기 순위에 들어 있는데 그 니시오카 도시야키가 그렇죠. 갑자기 멕시코 원정을 가가지고 그 그러니까 하드 펀처를 통쾌하게로 때려누이면서 그러니까 니시오카 선수, 그러니까 물론 니시오카지만 그게 테이켄짐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테이켄짐은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도 그 뭐 지사같이 그 체육관 운영도 하고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도 베네수엘라도 있고 있고 여러 개가 그, 있습니다. 그쪽 선수를 뭐 스카웃도 하고 또 테이켄 그 짐의 그 혼다 회장이 그분도 굉장히 그 복싱 사실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카드도 만드는 것도 요 선수 붙이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어떤 안방 챔피언의 오명을 벗자 그래서 수입 선수도 수입하고 외국 선수도
그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일본의 그 세계 챔피언을 해외 나가서 방어전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뭐 미우라 다카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니시오카. 그다음에 그 세계 챔피언은 못됐지만 누구죠? 그 웰터급의 하나 센 애 있어요. 아 가메가이 요시. 가메가이 같은 선수도 계속 그 원정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하고 뭐 해서 그 테이켄짐 선수들이 주로 했고 다스요시도 뭐 그런 식이었어요. 다스요시는 사실 그 이제 여기 라이센스가 안 나와서 그 눈부상 때문에 JBC 라이센스가 불어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하와이 이런 데서 두 차례 그 가사이 시합을 옛날에 뭐 좀 됐지만 가사이 유이치를 가사이도 보낸 것도 그 사실 테이켄짐은 좀 옛날부터 좀 어떤 그 경험을 쌓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 해외 아니, 경험도 쌓고 해외 시장과 일본 시장을 어쨌든 그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안방 챔피언에서 좀 탈피하려는 그런 시도를 그 혼다 회장이 많이 했죠. 전략도 좋고 방법도 좋으네요. 그 그러네요. 정신도 좋고. 예, 거기다 자본도 돼 돈도 있고. 많아요 거기다가. 그 혼다 끼꼬 회장이 일본의 방송을 다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OTT 시대로 바뀌면서 그 테레비가 이제 중계하는 그 중계권을 OTT가 뺏어갑니다. 왜냐하면 돈을 더 줘요. 그렇죠. 지금도 일본 같은 경우는 시합을 개최해서 방송이 붙으면 항상 중계권료를 받습니다. 국내는 지금 돈을 내고 중계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근데 니혼 텔레비나 아사히나 후지에서 주는 돈보다 TBS에서 주는 돈보다 OTT에서 돈을 더 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마라든지 유넥스트라든지 이런 OTT가 지금 많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 일본 어떤 그 복싱 중계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미 많이 바뀌어가고 그러니까 있고. 와우와우가 그 자국 시합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이제. 아니요 와우와우가 지금 거의 와우와우는 뭐 91년에 개국을 했는데 사실 해외 복싱 위주로 개국을 했죠. 매주 이제 그 좋은 시합을 엄선해서 해주고 있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우와우도 혼다 끼꼬 회장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시합을 다 중계를 하지만 와우와우에서 주는 중계료보다 이제 OTT에서 더 줘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인천에서 시합을 했을 때는 와우와우에서 이제 생중계를 했어요. SBS랑 같이 연계해서 했었는데 4월 달에 했을 때는 유넥스트랑 했어요. 그러니까 와우와우보다 돈을 더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아베마예요? 아메바예요? 아베마입니다. 아베마 거기서 많이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방송 중계에 대한 것은 뭐 이미 미국 시장에서 다즌이라는 쪽에서 이제 그 플랫폼이 바뀌게 되면서 그 HBO는 복싱 중계를 포기했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영국은 아직 스카이 스포츠가 이제 건재하긴 한데 언제 이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이런 그 저 플랫폼이 나오면서 국내에 지금 영화에 관객이 별로 없다고 하듯이 복싱 시장도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시대가 되든 가장 중요한 건 유망한 선수들이 있으면 그 복싱은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그 선수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에서 많은 실적을 쌓고 프로에 대비해서 연전 연KO승 하는 선수들이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은 뭐 세계 챔피언 6명이지만 사실 그 6명이 언제 타이틀을 뺏긴다 해도 뒷받침할 만한 세력들이 신진급, 중진급이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복싱을 가서 보면 뭐 지난달에도 이제 우리 선수들이 4명이 고라쿠엔 가서 시합을 했는데 일본 애들 죽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매 경기에서 KO가 나오고 뒷걸음질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티켓을 팔게 되면 그 지인들한테 티켓을 다 이제 팔고 지인들이 사주거든요. 그럼 그냥 돈만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티켓을 돈 주고 사서 보러 와서 응원을 해줘요. 그 팬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좋은 시합이 나오고 좋은 시합이 열리니까 더 많은 팬들이 찾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경쟁이 더 불이 붙고 실력이 더 좋아지고 거기서 이겨내는 선수가 세계 도전을 하고 완전히 이게 순기능으로 지금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예요. 시스템이 아주 갖춰져 정착이 있죠. 잘 돼 있네. 그러니까 80년대 그 이제 아마추어에서 아주 그 실력 있는 선수들이 프로에 넘어와서 정말 그 프로에서 잡초처럼 커간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80년대 우리 복싱을 수놓았듯이 그런 토대가 지금 일본에 돼 있고 지도자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복싱이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무너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챔피언을 배출했던 1세대 복싱 지도자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거나 원로가 됐어요.
중진급에서 세계 챔피언을 키워본 지도자가 지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 숙제인데 뭐 어떻게 이제 더 지탱이 될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일본 복싱에 대한 파트 2 2부 시간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클로징은 코토바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쪼록 복싱 토크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 굉장히 들으면은 흥미로운 또 모르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